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이 핵심 인력 이탈, 엑소더스 사태의 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로 알려져 왔던 파비오 파라티치 전임 디렉터가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았던 징계 해제를 앞두고 토트넘 디렉터직 복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고국 이탈리아의 명문 클럽 AC 밀란과 협상 후 구두 합의를 이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토트넘의 컨설턴트 역할을 통해서 사실상 디렉터직을 이어왔던 파라티치의 이번 행보가 레비 회장 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올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유럽 현지 보도를 분석해 토트넘의 심각한 내부 상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이적 전문 매체 최대 규모 매체 중 하나인 칼초 메르카토의 보도인데요. 이 보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내에서 이적 시장 최고 공신력과 취재력을 자랑하는 잔루카 디 마르초 기자도 파라티치가 AC 밀란 디렉터직에 합의했다라고 보도하면서 공식 발표만 남은 단계라는 이야기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칼초 메르카토가 가장 상세한 기사를 썼는데요. 파비오 파라티치가 AC 밀란의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로 임명될 예정이라며 지난 4월 1일 AC 밀란의 CEO인 조르조 후를라니가 영국 런던에서 파라티치와 회담을 가졌고 그 만남에서 이미 최종 합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4월 2일 같은 장소 런던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두 합의를 맺었다. 세부 사항, 여러 가지 비전, 프로젝트, 조건, 많은 것들이 이번 4월 1, 2일 사이에 런던에서 있었던 회담과 미팅을 통해 결정이 됐다는 것인데요. 파라티치는 토트넘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은 이후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유벤투스 디렉터 시절에 분식회계, 재무제표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이것이 인정되면서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30개월간의 직무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어요. 그 이후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공식적인 디렉터직이 아닌 자문계약, 컨설턴트 계약을 맺고 꾸준히 레비 회장에게 조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디렉터와 같은 역할을 우회적으로 해왔었죠. 심지어 그 역할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아예 토트넘의 VIP 박스, 스카이박스와도 같은 고급 좌석 하나를 파라티치가 연결된 회사가 구매하고 그 자리에서 항상 파라티치가 토트넘의 경기를 지켜보는 형태로 밀도 있게 토트넘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 20일 바로 국제축구연맹의 징계가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서 레비 회장은 다시 공식적으로 파라티치를 토트넘의 이사로 선임하려고 했는데 이 제안을 파라티치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몇 년 동안 레비 회장이 징계 기간에도 일을 주고 함께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면서도 또 도움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신뢰하면서 그의 조언을 가장 믿고 따랐었는데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파라티치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파라티치의 징계가 풀린다고 했을 때 움직인 여러 팀들이 있었고 특히 오랫동안 어찌 보면 이탈리아에서 받은 징계로 인해 활동이 불가능해졌던 파라티치는 새로운 도전 내지 토트넘에서의 직무를 제대로 마친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결국 토트넘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부진한 위기 속에서 본인에게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주기로 약속한 AC 밀란의 제안에 더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탈리아의 무대에서 일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AC 밀란은 기존 테크니컬 디렉터인 조프리 몽카다가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그 직책을 스카우팅 부서장으로 옮기고 파라티치를 디렉터로 선임하면서 그 스카우팅 부서장에도 파라티치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던 스카우트인 로렌초 지아니를 선임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보장받는 조건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칼초 메르카토의 보도에 명확하게 나온 것이 2021년 여름에 토트넘 디렉터직을 맡아서 2년간 일을 하다가 이 징계 문제로 사임했던 파라티치는 그 뒤로도 최근까지도 토트넘의 선수 영입과 감독 선임에 크게 관여를 했었는데 다만 이번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이라든지 그를 중심으로 한 코칭 스태프 그 외에 몇몇 영입은 현재 토트넘의 최고 축구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호주 출신의 스콘 머니라든지 또 그와 함께 선임된 새로운 테크니컬 디렉터 요한 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죠. 그들이 만약 잘 운영을 했다면 레비 회장도 자연스럽게 파라티치와 결별하고 그의 영향력을 줄였을 텐데 그들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다 보니까 레비 회장이 다시 파라티치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실 올 시즌 들어서 파라티치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찌 보면 계속해서 파라티치가 토트넘과 일을 하긴 했지만 레비 회장이 본인이 징계 기간이 길어지고 그 징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비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향을 줄이려는 상황을 인지하고 본인도 새로운 도전을 내심 준비했던 과정 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파라티치는 확실하게 AC 밀란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컨설턴트로도 토트넘을 돕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밀란을 위해 일을 해야 되고 그와 배치되는, 배척되는, 대립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선 파라티치는 AC 밀란 감독이 되면 AC 밀란의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후보로서 본인이 토트넘 시절에 선임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콘테, 현재 나폴리를 잘 이끌고 있지만 이 콘테 감독을 데려오겠다라는 계획도 있고 또 본인이 유벤투스 디렉터 시절에 함께했던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와 같은 검증된 명장들을 선임하기 위해 움직일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AC 밀란을 재건하겠다는 포부가 크고 또 유벤투스에서 수많은 성공과 우승을 이뤄냈던 파라티치인 만큼 지금 토트넘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이제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레비 회장이 더 좋은 재정적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토트넘은 커리어를 만들고 커리어에서 큰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인력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경영 능력이나 행정 능력 혹은 협상력에 있어서는 분명 팀의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축구적 이해도와 축구에 대한 관점 깊이가 부족한 레비 회장이 선수나 감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지해왔고 또 신뢰해왔던 인물을 잃게 되는 것은 앞으로 특히 올여름에 감독 교체를 포함한 대대적인 리빌딩이 가속화되는 상황의 토트넘에서는 큰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트넘의 축구단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스콘먼 최고 축구 책임자와 요한랭 테크니컬 디렉터인데요. 토트넘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한다고 했을 때 유력 후보 3명이 떠오르고 있는데 안도니 이라올라 본머스 감독은 레비 회장이 가장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졌고 그 다음으로 마르코 실바 감독이 언급되고 있으며 요한랭 디렉터는 본인이 덴마크 출신인데 같은 덴마크 출신인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마르코 실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라올라 감독과 결이 비슷하죠.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 또 매력적인 경기 운영 능력도 가지고 있고 토트넘이 현재 보유한 공격수들을 되살릴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은 솔랑키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감독이고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은 와포드와 에버튼에서 모두 히샬리송의 잠재력을 키워 올려서 브라질 대표로 만든 감독이거든요. 스콘먼 최고 축구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을 주도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했던 몇몇 타이밍에서 스콘먼 최고 축구 책임자의 지지와 그의 입지로 인해서 그에게 신뢰를 더 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유임시켰는데 결론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랭 디렉터가 추천하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술적 능력이 있는 감독이지만 포체티노의 사례라든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았던 때와 같은 공격적이고 화끈한 형태의 축구를 구사하진 않기 때문에 레비 회장이 썩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계약 과정과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해왔던 파라티치가 디렉터로 왔다면 이 인물들 외에도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수 있고 또 이 인물들에 대해서 레비 회장의 판단에 중요한 조언을 할 수 있을 텐데 파라티치가 레비 회장을 떠나게 되면서 레비 회장의 결정 과정의 고민과 그 결정 과정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고민이 이어지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마르코 실바 감독의 풀럼은 아스널 원정 1대2로 패배했고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도 충격적인 입스위치 타운전 1대2 패배를 겪었고 최근 5경기 동안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프랭크 감독의 브렌트포드도 뉴캐슬 원정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나란히 부진을 겪고 있어요. 좋을 때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후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라올라 감독은 어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유사한 리스크를 안고 있고 플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고비에서 자꾸 큰 경기를 놓치는 경우들을 보이고 있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성적이 더욱더 떨어지고 있고 특히 몇몇 핵심 선수들이 이탈한 이후에는 그에 대해 성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들을 협상하거나 이들을 평가하거나 또 새로운 후보군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 토트넘의 내부 기술 파트 인물들이 파라티치만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감독 인선뿐 아니라 감독 인선과 연결될 수 있는 선수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토트넘이 성공적으로 영입한 인물들이 비카리오 골키퍼라든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로메로,
벤탄쿠르, 그리고 쿨루셉스키와 같이 파라티치가 주도해서 데려온 인물들, 이탈리아에서의 네트워크를 통해 데려온 세리에 A 출신의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파라티치가 토트넘과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시점에 맞물려서 파라티치가 데려왔던 선수들이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꼭 파라티치 때문은 아니지만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로드리고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대계약 제한을 수락하지 않은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로메로 역시 계약 만료를 앞두고 토트넘 구단 측에서는 팀 내 최고 대우, 최고 연봉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이를 합의하지 않고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에 구두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도 통화를 했고, 워낙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팀의 비전이나 팀에서의 환경이나 또 생활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라리가 도전, 마드리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로메로 선수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됐던 로메로이지만 토트넘이 로메로 선수의 이적료를 굉장히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는 근래 들어서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를 많이 쓰지 않고 FA 상태로 선수를 데려오는 데 주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아틀레티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올 여름에 로메로, 벤탄쿠르가 떠나고 또 그 여파로 그에 대한 선수 보강이 어찌 보면 이전보다 팀의 전력 자체가 낮아진 상황으로 간다면 파라치치도 떠난 가운데 기존 다른 선수들도 떠나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좋은 감독,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팀이 유럽 대항전에 참가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토트넘은 그래서 올 시즌 유일하게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대회 유로파리그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할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지고, 유로파리그 우승에 실패하면 곧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수 있지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에서 좋은 감독,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그나마 본머스가 최근 좋지 않은 성적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라올라 감독을 데려올 가능성, 그리고 이라올라 감독과 함께 본머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 일부를 함께 데려오는 가능성은 살아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이라올라 감독과 본머스 선수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인 기대감을 크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 패배를 통해서 최근 2달 가까이 본머스가 제대로 이긴 경기가 없는 상황, 결국 맨시티와 FA컵 경기 탈락 과정에서 보였던 일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낮긴 하지만 월등히 괜찮은 감독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토트넘은 수비 라인에 왼쪽 스펜스 우도기, 그리고 오른쪽에 스펜스 그레이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로는 올여름에 이적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큰 이적료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포로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선수를 영입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센터백 영역은 로메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소와 드라고시를 영입했고, 유망주 애슐리 필립스가 임대해서 돌아오고, 또 18세가 되면 크로아티아 유망 수비수 부슈코비치가 반더벤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영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예요. 미드필드 라인의 벤탄쿠르와 비수마가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레알 베티스의 로셀소를 보내면서 영입 우선권을 확보한 미드필더 카르도주가 결국 오게 될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이 카르도주가 벤탄쿠르의 역할을 거의 그대로 할 수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시즌 많은 경험치를 쌓은 그레이를 본인의 주 포지션에 배치할 수 있고, 베리발 역시 그 자리를 맡았을 때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보니까 충분히 보강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공격 라인인데요. 솔랑키를 주전으로 삼고 히샬리송이 나갈 가능성이 있죠. 히샬리송이 결국 나갈 팀을 못 찾는다면 남기 때문에 백업 자원으로 쓸 수 있고, 나간다면 히샬리송을 판돈으로 공격수를 백업 자원으로 영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선 공격진은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메디슨 같은 경우도 이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볼 수 있는 마티스텔의 완전 영입 가능성, 만약 마티스텔을 완전 영입하지 않는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제의 영입을 위해 큰 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라올라 감독이 올 경우에는 세메뇨를 함께 데려올 수 있고 클라이버르트도 데려올 수 있다. 또 클라이버르트가 온다면 측면과 2선 중앙을 모두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2선 중앙에서 잘하고 있다 보니까 메디슨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쿨루셉스키와 함께 쓰거나 쿨루셉스키와 로테이션으로 쓰거나 쿨루셉스키를 오른쪽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공격진의 뎁스도 확충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많은 뎁스, 트리플 스쿼드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도베르가 좌우 측면을 모두 볼 수 있고 텔도 가능
가능하고 마이키 무어, 양민혁 같은 유망주들도 좌우 측면이 모두 가능하고 브레넌 존슨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측면 공격 자원은 손흥민, 메디슨이 나갈 경우에는 인건비를 절감한 것으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에제 같은 고액 선수도 접근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만약 나간다고 했을 때는 아시아 마케팅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쿠보 선수와도 연결고리가 있고 쿠보 선수에 대해서도 리스트에 올려놨다라는 보도들이 공신력이 높은 매체들은 아니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스쿼드가 된다면 사실 토트넘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전력상 또 레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파라티치가 있을 때는 그래도 챔스를 노리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선수단 구축 과정이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명단은 사실 10위권에서 잘하면 유럽 대항전 유로파 리그까지 노릴 수 있고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강등권까지 내려갈 수 있는 애매한 위치의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토트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 시즌 유로파 리그 성적입니다. 그런데 리그 성적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행히 토트넘의 비슷한 순위권 팀들이 이번 30라운드 경기에 승점을 얻지 못해서 에버튼 34점, 웨스트햄도 34점으로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울버햄튼이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9점으로 토트넘과의 승점차를 5점으로 좁혀놨거든요. 4월 4일 새벽 4시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객관적 전력에서 토트넘이 열세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토트넘이 이긴다는 전망이 없는 가운데 패배하더라도 당장 순위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강등권 팀들이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도 30라운드에 무승부를 거뒀고 또 입스위치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자칫 잘못하면 유로파리그에 올인하는 가운데 첼시전 패배 후 사우스햄튼전에도 승점을 얻지 못하고 특히 지금 잔류를 위해 힘을 내면서 연승을 거두고 있는 울버햄튼과의 경기까지 원정에서 패배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뒤 노팅엄 리버풀 같은 최상위권 팀을 연달아 만나는 4월 일정 대진표를 살펴본다면 토트넘이 다시금 강등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7경기나 치러야 하는 4월의 일정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 4월에 어떤 플레이를 펼쳐서 올 여름 이적 시장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토트넘의 모든 소식, 모든 경기 입중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